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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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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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다들 오랜만입니다. 예. 지금 시간 됐는데 바로 시작을 하시죠. 일단 발표자 선생님하고 토론자 선생님 두 분 다 들어오셨으니까 다른 분들은 조금씩 늦게 들어오실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사이를 보는 걸 하고 아시겠지만 오늘 책은 이겁니다. 하나의 문법. 예. 일단 발표자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기 지금 책에 양력이 있는데요. 일단 카톨릭대 학부를 나오시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회학으로 선생님 올 초에 학위 받으셨죠? 예, 2월에 네, 올 초에 학위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위 논문을 받기 전에 여기 보면 예. 2020년 우수 출판 콘테스트 선전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놀라서 이렇게 학위 논문 쓰려 되게 바쁠 텐데 이 책이 그렇게 얇은 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책이고 이래서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좀 약간 놀랐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못했고 오늘 우리 기왕 이렇게 이른바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국회 미래연구원에 계신 이상희 선생님께서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바로 시작하시는 걸로 하고 손 선생님 발표문을 제가 공동 호스트 지정해 드릴 테니까요. 잠깐만요. 아, 네. 이소환 간사님 모두 공동 호스트 좀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발표에 관련한 자료는 지금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아, 예.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 저희가 이게 보시면서 좀 전에 보셨겠지만 모두 공동 호스트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표자 두 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푸토크를 녹화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도 되는지를 지금 여쭤보거든요. 발표자분하고 토론자 선생님 두 분. 예. 그래서 크게 문제 없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유튜브로 하도록 유튜브에 안 올리면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일단 그러니까 저희 상관없습니다. 저. 네. 예. 이상희 선생님 어떠십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소 선생님 발표문 공유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요 네. 지금 7시 5분이니까 한 40분 내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잠시만요. 화면을 좀 키워 놓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준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전에 뭐랄까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었지만 사실 예전에 형제복지원 작업할 때 이소영 쌤도 예전 사실 뵀었던 기억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상직 쌤과 저는 사실 이제 일단 책 자랑을 하나 하면 이런 절멸과갱생 사이라고 하는 형제복지원의 사회학을 같이 작업했던 이제 형제복지원 연구팀의 같은 일원이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제 책을 이제 서평을 또 써주셔가지고 감사했었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은요.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회사, 역사사회학 분과 그리고 도시사회학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학위를 받고 지금은 충남대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했던 작업들은 사실 가난의 문법과 같은 경우는 한중현의 사회학과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사회사나 역사사회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전부여서 현장 연구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 지점이 있고 저 역시도 사실 굉장히 배우지 않고 사실 연구를 하면서 익혔던 현장 연구에 대한 감 혹은 현장 연구에 대한 경험이 쌓인 기억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업도 했었고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은 사실 이 가난의 문법에서 나오는 어떤 설정 중에 하나가 쓰레기 처리 체계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게 다 합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고물상 같은 경우는 되게 불법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릴 가난의 문법의 주 대상인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은 우리는 가난한 노인이라고 이해하지만 이제 쓰레기 처리 체계에서 본다면 쓰레기 수집 비용을 아주 값싸게 만드는 수집 단계의 이제 일꾼 혹은 수집가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은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이중 체계, 쓰레기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사회사적인 정리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것 말고 이제 뭐 똥의 역사 같은 거라니까 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쓰레기와 똥 같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도시에서 어떻게 생산되는가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고 논문을 막 쓰면서 이제 투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형제복지원 문제나 집단 수용 시설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는 이제 아주 새내기 연구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들은 저 가난의 문법이라고 하는 책이 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사나 역사사회학 하는 입장에서 제가 사실 석사 전공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사회학이긴 한데요. 석사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1976년에서 80년대에 나오는 잡지 가지고 이제 출판 이제 지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전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제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딱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뭘 전공할까 하다 제 처음 원래 계획은 해적판 출판물이 한국 지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원래 박사 이제 들어올 때 연구 계획서였는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 도시 관련한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하게 됐었고 또 뿌리 깊은 나무가 이제 아시는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만 전통을 수호하는 잡지이고 한편으로 고급한 교양을 생산한 잡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뭐랄까요? 르포르타주 혹은 사회고발 기사들을 생산해낸 잡지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각 지역에 있는 유명한 사회고발을 담당했던 기자들을 전국화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조갑제입니다. 조갑제가 전국구가 된 건 뿌리 깊은 나무에 글을 실으면서인데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도시 문제, 도시화가 가장 큰 문제였던 상황이어서 도시에 대해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제 국정교과서 사태가 터지면서 프로젝트들이 이제 하나씩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했었고 그러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혹은 어떤 연구를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마침 브루디의 세계의 비참을 꺼냈는데 흔히 이론을 중심으로 하던 브루디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유행했던 텍스트 중 하나가 괴짜사회학 같은 텍스트였는데요. 참여관찰 그러니까 에스노그래피를 써봐야 되겠다는 이제 강한 충동 같은 게 좀 생겼었고요. 그래서
제가 석사 때 하던 건 잡지 읽고 엑셀표에 정리하는 게 전부였었는데 처음 현장으로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2012년에 들어왔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이제 88만 원 세대의 이야기가 한창이면서 대학원이 전부 청년 이야기로 가득 찼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청년 담론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되려 뭐 어쩌다 보니 이제 인구 통계나 아니면 통계들을 뒤지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이 40% 후반인 걸 확인을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대중매체에서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들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매해 여름이나 한겨울이 되면 폐지 수집 노인들을 만나거나 혹은 대리 체험하는 일종의 저널리즘 안에서의 이제 고발 기사들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그때 당시에 나왔던 책 중에 노후력의 배신이란 텍스트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 노인들이 하고 있는 건 노후력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까? 혹은 어떤 게 같을까 다를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노인들의 생활 혹은 이제 사회사를 공부한 사람의 감으로서 예컨대 일종의 경로의존이 존재한다고 하면 저 사람의 노후력은 사실상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연결됐을 거라는 추정 같은 게 있었고요. 그런 지점에서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서울연구원과 같은 곳에서 일종의 지원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그걸로 부족한 연구비들은 이제 여러 곳에서의 온갖 프로젝트 조사원으로서의 혹은 보조원으로서 참여하면서 현장 조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필드로 삼았던 곳은 이제 부가연동이라는 곳입니다. 부가연동은 이제 도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대충 짐작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했던 작업의 전형 혹은 모델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사당동 25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것과 함께 사실 2000년대 그리고 90년대 나온 일종의 가난 혹은 빈곤한 현장이라고 본다면 대부분 사당동이 많이 나옵니다. 혹은 난곡 그 옆에.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서울대가 가까운 측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95년 이후에 사당동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활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사당동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모델이 전국화되는 과정들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되려 강북의 가난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강북의 가난은 1970년대 강제 이주 혹은 이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70년대 강남의 가난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현동만 하더라도 이제 그 바로 옆에 충현동 같은 경우는 뭐 한때 이완용 집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잘 사는 곳이었고 아현동 마님이란 드라마가 있을 정도의 부촌이긴 합니다. 이대 바로 뒤쪽이요. 하지만 아현역 근처는 사실 서울역 그 배후지로서 중림동 만리동 그리고 아현동으로 이어지는 역 앞 가난한 동네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그런 지점에서 이 장소는 대략 1910년 혹은 20년 도시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난한 지역이고 현재까지 가난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잠시만요. 사진이 약간 늦게 뜨는데요. 재개발이 2000년대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런 과정은 사실 이 공간이 단순한 오래된 가난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 개발 혹은 재개발을 통해서 여러 계층이 공존하는 장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압력 안에서 사람들의 생활이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공간으로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공간은 지금 아파트가 모두 올라섰고요. 지금 요 동네가 지금 새롭게 재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부터 이 산자락인데요. 안산자락입니다. 안산 끝자락은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간으로 이제 투영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밖에 싼 주거지였기도 하고, 특히나 이 마포 서대문 쪽으로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바로 위쪽은 광화문이고, 입지 자체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처음 서울에 와서 살기 좋은, 값싸게 일할 수 있는, 일하러 가는 곳과 가까운 공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강북의 가난의 성격들을 사실 볼 수 있는 부가연동을 이제 택해서 필드로 들어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제가 그때 당시에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았었는데요. 고시원 옥상에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시원을 여기를 택한 이유가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라서 밤낮으로 사람을 관찰할 수도 있고 이제 동네가 변하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 가운데서 요 위쪽에 지금 크레인 올라와 있는 동네가 지금 아현역 바로 왼쪽에 아파트가 개발된 곳입니다. 제가 들어갈 때가 딱 아현동이 철거가 준비되는 이주 과정에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중 하나는 단순히 여긴 주거지라고 보기만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침대 여기 왼쪽에 살짝 보이실 텐데요. 여기 아현동 가구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동네는 이대신촌 쪽일 거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울역도 있고 광화문까지도 연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인들의 주거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노인들이 해제를 줄 수 있는 상업지도 근처에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이곳으로 필드를 정했습니다. 원래 다른 필드를 고민하던 곳은 창신동이나 약수동 쪽을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곳보다는 도심과 더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 식민지기부터 가난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사실 현장 연구자가 아니라 사회사 연구자로서의 그 약간의 기대가 있어서 이제 이곳으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결과물은 이제 전면적인 사회사는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출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제가 고민했던 지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빈곤 같은 대상 혹은 빈곤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을 고민하면서 제일 고민은 가난하고 빈곤이 뭐가 다르지? 이런 고민이 계속 들었어요. 사실 영어로 쓰면은 뭐 더 푸어라거나 더 푸버티라고 우리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뉘앙스 차이가 굉장히 애매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말할 때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제 연구의 방향을 고민하는 점에 있어서 빈곤이냐 가난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입말에서의 뉘앙스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컨대 흔히 사회복지제도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정책적 용어들, 즉 빈곤선, 상대적 빈곤, 빈곤율 같은 단어를 살펴보면 여기에 가난으로 대체하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가난선, 가난율이라고 할 때에는 그 의미가 되게 달라지죠. 혹은 상대적 가난이라고 하면 느껴지는 게 좀 더 따뜻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런 지점은 사실 우리가 가난과 빈곤을 한편으로 빈곤에 너무 익숙한 이제 사회 연구 혹은 사회복지, 사회학에서의 연구 방향이 아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둘은 동일한 가난하여 고난 상태, 살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대부분 빈곤이란 말은 사회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소설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는 점이기도 하죠. 이런 지점들을 볼 때 한편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건 해석적 용어일 테고 빈곤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할 때 어떤 추세나 경향 혹은 기준들을 가리킬 때 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런 지점은 연구의 추세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예컨대 90년대 사회복지학이 일종의 사회과학 내에서 지분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 그때까지 했었던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석적 연구 혹은 에스노그래피 같은 건 아주 소수의 연구자들만 진행하는 작업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 혹은 빈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몇 명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인 거죠. 뭐 예컨대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사실 60년대, 70년대 현장 필드워크 했던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가난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특히나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계동, 상계동에 들어가서 인류학과에서 내놓은 리포트들도 있는데 이런 전통이 다 사라집니다. 사회학과에서도 역시 이제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한 혹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작업들이 많이 사라지죠. 그렇게 사라진 자리에 등장했던 건 이제 사회복지학에서 이야기되는 정책과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전달 체계 연구들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사실 가난에 대한 연구보다는 이제 빈곤이라고 하는, 특히나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능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들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가난이라고 하는 연구, 가난이라고 하는 참여를 기반으로 한 해석적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했던 참여를 일종의 정당화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갖게 되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난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바라볼 때 빈곤을 가지고 보았던 제도적인 부분들에서의 사각지대를 이제 가난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수다를 떨 때에는 이제 가난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슬럼도 없어졌고요. 달동네도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달동네에 가더라도 외양만 가지고는 더 이상 사람들이 가난한지 잘 모릅니다. 한편으로 가난한 노인들을 만났을 때 특징 중 하나는 예전처럼 더 이상 냄새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꼈던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의 상황이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사실 책 제목도 결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즉 가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새롭게 어떤 가난을 가시화할 건가라고 하는 그 다음 문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연구 대상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걸 해야 될까? 아니면 청년 연구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다른 문제들을 고민할까 하다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라고 하는 폐지 줍는 노인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딱 든 때는 언제였냐면요. 이제 대학원생 중에 좀 몸이 많이 아픈 대학원생이라 제가 학교 다닐 때 병원을 좀 자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가려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요. 골목에서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끌고 한 4-5분이 한 줄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양반들은 지금 상황을 타개하려고 연대에서 같이 움직이나 보다라고 하는 그 희망찬 사회학 석사생의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특히 남자 노인이었는데 그 노인이 갑자기 앞으로 쓰레기를 주우러 가니까 다른 노인들이 골목으로 막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버스 위니까 또 잘 보였어요. 그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폐지를 줍는다고 하는 게 모두가 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려면은 먼저 고물을 발견해서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 사실 경쟁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경쟁이 사실상 생계를 꾸리는데 가장 핵심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지점에서 이제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해 연구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게 학계에서는 없었고요. 또 한편으로 연구 보고서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상황은 13년부터 서울시에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보호와 같은 조례들을 막 내놓기 시작했었고요. 그 어떤 연구나 조사도 없이 조례가 갑자기 등장을 했었고, 또 동시에 당시 관악구에 있는 민노당의 후신인 지역에서 이제 보고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살펴볼 때 연구를 일단 누적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이제 추후에 만들어낸 이제 정의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사실 이 사람들의 상황을 몸과 마음이 불안정한 처지의 사람들 가운데 재활용품을 주워 파는 노인들이라고 하는 전제가 나중에 정의를 스스로 내려보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노인이라고 시작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정의로 볼 수 있는 건 어쨌건 이 사람들은 재활용품을 주워서 판다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행위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국가와 산업이 상정해 놨던 재활용 체계의 말단에 위치한 수집 과정을 도맡은 혹은 수집 과정을 비공식적으로 대리하는 행위자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폐품 혹은 재활용품을 재활용 체계로 다시 밀어넣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을 보게 된 겁니다. 한 축은 노인의 가난이 있고요. 한 축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쓰레기 처리 체계 안에 이제 만난다라고 하는 점을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이제 나름 이제 포부를 갖고 현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고시원에 방을 잡아놓고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박사 첫 학기부터 사실 이 작업을 했었던 건데 조사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제가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는 상황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르신들이 낮에도 보이고 아침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새벽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구 대상을 만날 때는 예컨대 노동 현장을 본다고 하면 노동 시간이 있고 뭐 여가나 일상생활의 영역을 본다고 하면 이제 퇴근 후나 아니면 이 노동 바깥의 상황을 보면 되는데 이 영역은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전혀 다른 시간에 시시각각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의 3시간 단위로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식이냐면 어떤 날은 3시부터 6시까지 낮에 돌고 6시부터 한 9시까지 세미나 하나 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알바 좀 하고 12시부터 3시까지 6시까지 뭐 자고 이러면 6시에서 9시에 또 한 바퀴 돌고 또 어떤 날은 새벽에 12시에서 3시 시간을 비워서 이때 나가고 어떤 땐 3시에서 6시 새벽 시간을 비워서 나가고 사실 현장 연구를 또 해본 적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3시간씩 비워서 무조건 나가서 돌아다녔습니다. 한 4개월 정도를. 그러면서 사실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성 안에서 노인들이 각기 어떻게 존재하는가 혹은 어떤 노인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같은 것들을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이 현장 경험이 초기에 없었기 때문에 제일 문제 중 하나는 노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하는 노인들에게 직접 다가간다 였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가가서 말을 걸고 있으면 처음에는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친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친밀하게 얘기도 해주시지만 제가 제 목적을 드러내는 순간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고 설명을 한다 해도 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근데 그런 실랑이가 벌어지면 이 사람들은 노동하는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내고요. 또 한편으로는 책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어떤 한 어르신은 제가 다가가면 이제 뭐 간장통도 막 던지고 플라스틱을 막 던지세요. 시간이 지나고 좀 어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무서워서 그랬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제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시기적으로 당연한 지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했던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폐지 수집 노인들이 일종의 뭐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묻지마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뭐 일종의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20, 30대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사망을 했던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지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르신들도 정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그 지점에서 그들은 저한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시원에 살면서 어르신들한테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2개월 지나고 거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조사를 하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어떤 행위자들과 만나고 어떤 조직과 만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했던 1년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만약에 연구재단 돈을 받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내야 되는데 조건이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또 학생이었으니까 아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연구원에 보고서도 내고 그때 당시 기사도 몇 개가 나왔었는데요. 운이 좋게 이제 다음 해에 다시 서울연구원에서 돈을 받아서 첫 해는 800만 원 받고 두 번째는 500만 원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두 번째 해는 아예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노인들이 어디에 모이는지를 첫 해 좀 살펴봤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막걸리 들고 들어갔습니다. IRB를 통과 못할 일이죠. 막걸리통 들고 들어가서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랑 이제 특히 회장님한테 일단 잘 보이고 그 공간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인터뷰, 이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구술생에서는 2명 정도를 사실 총 7, 8회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2, 3회 정도의 인터뷰를 한 분들은 한 7명 정도 되고, 제가 스케치하듯이 이제 필드노트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한 5, 6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원수는 많은데 자료들이 들쭉날쭉합니다. 예컨대 구술사를 수집한 2명만 가지고 하기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전혀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제 단기적인 인터뷰 같은 경우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글쓰기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구나 구술사 혹은 구술담 혹은 그냥 일종의 참여 관찰 인터뷰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들이 좀 계속 발생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노인의 경우는 제가 느꼈던 건 가장 불안정한 혹은 가장 이주가 많은 혹은 불확실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재개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이주해야 되는 지역적 상황도 있습니다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노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혹은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자료들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숙했던 그 상황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 지점에서 이제 에스노그래피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들도 생겼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사실 제가 윤영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새로운 어떤 픽셔널한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제 필연적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제 좋게 말하면 뭐랄까요? 배버식의 아이디얼 타입을 만들어내는 그 노인들 사이에서의 아이디얼 타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르게 본다면 마치 소설의 주인공을 어떻게 설정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도 생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타당성을 어떻게 높일까라고 하는 지점에서 일종의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유력한 생애 경로가 무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능한 이 사람이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것들을 인구 통계에 기반한 것들, 그리고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할 것, 또 한편으로는 전형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뭐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제 캐릭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또 한편으로 글쓰기에 있어서 사투리를 많이 썼습니다. 이건 사실 부가연동에서 만났던 여러 이주자들, 지금은 이제 서울 사람이겠습니다만
이주했던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살펴보게 되면 제가 만났던 분들은 사실 전라도 커뮤니티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사투리를 반영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의 이유도 생겼습니다. 예컨대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전라도 출신인데 80년대 서울에 올라오면서 사투리를 교정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서울 출신이 아니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야 되는 숙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서울로 대변되는 정상성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니까요. 특히나 남성 노인들은 지방 출신이지만 서울말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여성 노인, 한편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여성 노인들은 이런 문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투리를 써야지 타지에서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다 같이 있으면 지역별로 따로 놉니다. 그래서 식구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다들 한 공간에 존재하지만 진짜 친하게 함께 고민하고 뭔가 얘기하는 건 동양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과거 여성 노인들은 가난하거나 가난하지 않거나 어느 지역 출신인 걸 티를 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이건 일종의 하나의 생존술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이 사투리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힘들게 사투리로 이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즉 여성 노인은 사투리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가난한 여성 노인들 같은 경우 이 관계가 가족 같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인적 네트워크가 약해지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의 관계로 지금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됐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가난한 노인들이 그냥 외로운 존재가 아니야 라는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가난한 노인에 대해 상정을 할 때, 특히 연구자들이 고민을 할 때에는 모든 사회적 욕구가 단절되거나 부족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걸로 상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넘어갈까라고 어떻게 이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투리를 굳이 고집해서 썼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진짜 핵심적인 것들은 차상위 계층을 어떻게 드러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상위 계층이 드러나는 순간은 딱 유일합니다. 죽었을 때. 언론에서 등장하는 건 누군가 죽었을 때 알고 보니 차상위 계층이었고 제도에 빈틈이 있었다는 얘기를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차상위 계층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수급자라고 불리는 극빈층은 대략 한 20% 내외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 중류층 이상은 한 10% 내외 정도입니다. 사실 60,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 전라도나 인천이나 이제 이런 공간들에서 이루어졌던 조사의 결과는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상위 계층을 이야기해야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 하나인 야, 폐지 줍는 사람 다 가난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 우리 엄마도 주워. 라거나 알고 보니 부자야, 건물주야. 라고 하는 사실 동일한 대상, 그러니까 이 폐지 수집 노인 안에도 사실 여러 카테고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사람들이 서로의 이견들 혹은 자신의 경험들을 넣어서 그 대상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할 것 같아서 차상위 계층을 드러내는 게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인들이 가난해지는 이유도 일종의 히스토리컬하게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금 노인들이 지금 이제 한 딱 7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한편으로 원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70년대와 80년대 경제 개발을 경험하면서 사실 중산층이라는 게 생산된 것이지 이전에는 사실 대부분이 이제 빈민으로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떤 경우는 그게 쭉 유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 질문을 다르게 하자면 중산층이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중산층이 되지 못했을까 혹은 중산층에서 이탈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많은 경우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건 IMF 시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IMF만 바라볼 수는 없는데요. 예컨대 1995년 전후로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90년 초반부터 점차 가입률을 높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초기에 국민연금을 다들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는 은행 이자가 더 높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건 그 은행 이자가 유지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리겠지라고 하는 관습적인 기대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IMF를 경험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부가 한번 끝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자식들이 이제 성장하던 시기에 취업이 안 되거나 혹은 뭐 은퇴를 하거나 하는 경우, 명퇴를 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은행 빚을 못 받으니까 가족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인 거죠. 사실 이런 경험들은 노인들이 그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때보다도 더 90년대에 이루었던 약간의 부를 모두 잃게 되는 과정들이 동시에 반복되는 경험들을 인터뷰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노인들은 그렇게 해서 60세가 넘어가 버리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이 사람들은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대를 거치면서 일종의 생활이나 사유하는 것들은 전통과 근대를 막 뒤섞어서 살기도 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생산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산업적으로 노동자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일자리도 그만큼 주어지지 못하고요. 또 한편으로 노화를 경험하면서 소수자가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즉 이런 상황은 지금 제가 밑줄을 쳐놓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노인이 사회보장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노령기에 접어든 이들이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도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구 집단이라고 하는 특이점, 즉 49% 혹은 47%가 빈곤한 상황이라고 하는 특이점과 함께 제도적으로는 이 노인들을 산업에서는 은퇴자로 보지만 복지정책은 복지사업의 참여자로서 이 일로 몰아넣는, 하지만 그것만이 생계에 불과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신분은 문제는 부동산과 동산 혹은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상당수는 부동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상위 계층이 된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측정하는 방식이 월급이 아니라 재산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뀌어서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집이 한 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덫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슈퍼마켓을 동네에 자그맣게 한 층짜리를 갖고 있는데 70년대 슈퍼마켓 같은 것. 근데 이게 자산으로 잡혀 있고 돈은 안 들어오는 상황이면 유동자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상황은 이 사람들을 또 다른 일로 계속 밀어넣게 됩니다. 즉 차상위 신분이라고 하는 이 상황, 유동자산이 부족한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결국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은퇴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되지만 일을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 노화로 인한 문제를 스스로 견뎌야 하고 변화 속에서 이제 존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더구나 취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사회복지 자원을 이용할 때는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여러 곳에서 진행하는데 제가 있었던 경로당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회장한테 잘 보여야 돼요. 혹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가려면 아침 5시, 4시부터 막 가서 서 있어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곳이 안 되거나 혹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급자의 경우는 다달이 돈이 들어오지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거라고 하는 요건이 집이라고 하는 요건이 사라지면 사실 홈리스가 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아놓은 것들이 집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드러낼까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들었었고, 이제 윤영자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충분히 반영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은 그럼 왜 여성 노인을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도적인 여성에 대한 정체성, 주입했던 정체성은 바로 현모양처일 겁니다. 예컨대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여성의 취업률은 20% 내외입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 결혼 전까지의 이농해온 여성들이 상당수였죠. 엘리트 조금 하고요. 결국은 30대부터 50대 사이에 노동하고 기술을 갖는 여성이라고 하는 상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가난한 여성들이 생활해온 것들을 보면 사실 비정상에 가까운 상황일 겁니다. 예컨대 국가가 제시하는 모범적 생애주기의 모델을 따르지도 않고요. 한편으로 남편과 자녀를 돌보는 것과 함께 생계도 마련해 왔던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성의 정상적인 생애 경로로 여겨졌던 출생, 진학, 졸업, 그리고 취업, 결혼,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망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 생애 경로를 벗어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지점은 노인들은, 특히나 여성 노인들은 생존을 위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음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 가난한 여성들의 생활은 경력과 기술의 숙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업에서 노동자로 인정했던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기 때문이죠. 즉 60대가 돼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또 가진 기술과 경력이 없는 문제들은 가난한 여성 노인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게 가장 턱이 낮은, 게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들은 정해진 노동 시간이 존재하는데 내 몸의 컨디션 혹은 돌봄을 해야 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거의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돈벌이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노인들은 여전히 경쟁 안에서 자기구제하는 상황인 거죠.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10분 안에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표적인 예들만 보여드리면요. 이 재활용품 수집이라고 하는 이 일은 사실 한편으로 가난한 노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쓰레기 처리 체계의 일부라고 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폐지 수집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점은 공동주택이나 혹은 큰 건물들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이 아닌 곳들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1000제곱미터 이상 혹은 300kg 이상의 쓰레기가 나오는 곳은 전부 위탁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 수집 노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도시적 공간은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한 골목이거나 혹은 소규모 상업 공간들이 모여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폐지 수집이라고 하는 건 어쨌건 도시 공간 안에서 특정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실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수거해가는 것들은 예컨대 마구 버린 것들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60년대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문전압수거라는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 방식에서 집 앞에 놓으면 쓰레기 처리하는 이제 청소부들이 한 번에 실어가거나 그 안에서 선별해서 골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일종의 슈킹하는 혹은 무주물을 취득하는, 사냥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이제 여성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젠더적인 측면을 고민해 본다면 사실 몸이 경쟁하는 것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혹은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것들은 여성이 리어카를 끄는 장면인데 실제로 제가 많이 봤던 거는 리어카보다는 카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어카 몇 번 끌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예컨대 리어카 하나 무게가 몇 정도 되냐면 스틸이 섞여 있는 것이라 70kg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폐지가 쌓인다면 키로당 40원씩 계산했을 때 돈이 되는 10,000원 돈을 채우려면 한 200kg 정도는 하루에 모아야 됩니다. 혹은 특정한 기간 동안. 그럼 합쳐서 270kg 정도를 밀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무리 바퀴가 달려 있다고 해도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가는 그 노인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매일매일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혹은 며칠씩 돈을 모으거나 하루에 내가 목적하는 돈이 낮은 경우라면 카트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여성 노인들은 카트를 모는 사람들이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남성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카트를 모아도요. 이 정도 수준으로 끕니다. 영등포에서 되게 유명한 한 50대 초반 아저씨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영등포역 앞에서.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아까 경력과 기술의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사실 여성 노인들 같은 경우에 동력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허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80년대 여성의 운전면허증 취득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남성들의 경우는 다른 일들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생활을 하거나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폐지 수집이라고 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이런 원동기를 사용해서 보다 뭐랄까요? 마치 1인 업자처럼 행세할 수 있는 낙가마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능합니다만 여성 노인들은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직업적으로 혹은 이렇게 1인 사업장 수준으로 하려면 남성의 보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지점에서 이 몸이 경쟁하는 재활용품 수집이라는 데서 여성 노인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 노인들이 지역에서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는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공식적으로 위탁을 맡겨야 되는 건물들이 이 사람들한테 청소를 시키고 대가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재활용품을 수거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착취입니다. 이거를 최근에 이제 한 학회에서 저한테 심사를 폐지 수집으로 맡겼는데 이걸 호혜성으로 보는 경우를 논문을 쓴 게 하나 심사를 했는데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착취하는 현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관이나 분류나 선별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사진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혹은 제가 왜 굳이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보이는 건 비닐인데요. 비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폐지를 수집하는 일은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닐을 씌운다는 건 판매를 할 때 조금이라도 높은 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폐지가 재생되기 가장 좋은 수분 함유량이 15% 정도인데요. 비를 맞으면 15%를 넘어섭니다. 그럼 비에 젖은 만큼은 버려요. 그러니까 젖은 종이는 싸게 사는 거예요. 업자들이. 그러니까 비싸게 받으려면 비를 죽어도 맞히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비닐을 씌우는 건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압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이걸 어떻게 보관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무얼 보관하는가라는 문제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에서 가장 독특한 건 앞에 빨간 아이스박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폐지 수집이라고 하는 일을 떠나서 매일매일 내가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의 노동 수단은 리어카입니다. 리어카를 잃어버리는 건 사실 박스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그런 지점 때문에 이 리어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앞에 박스, 빨간 박스 같은 것들 혹은 뭐 전봇대에 붙여놓거나 타이어를 달아놓거나 하는 보관 양식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성 노인들의 경우는 이런 지점에 있어서 더 민감합니다. 왜냐면요. 남성 노인은 대부분 당일날 팝니다. 힘도 좋고요. 이동거리도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팝니다. 여성 노인들은 중간중간 돌봄도 하러 가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루 못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이 리어카 역시도 이제 할머니 한 분이 모으시는 곳인데요. 그래서 저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면 물이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되게 커다란 돌덩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수익과 직결된 일이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난의 문제 때문에 사실 여성 노인들의 경우 화장실도 사실 제대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리어카를 도둑맞을까 봐. 그래서 공동 화장실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가거나 참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마주하기도 됩니다. 이런 지점에서 이제 보관이나 판매에 있어서의 대안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죠. 뭐 다른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의 동선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지금 여기 보면 약간의 큰 과구거리 길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막 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하지만 노인들은 사실 이렇게 구불구불 들어갑니다. 근데 밤 시간이 되면은요, 차들이 이 공간을 굉장히 빠르게 달립니다. 즉, 일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과 이 골목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다른 방향의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이제 도시 공간 안에서의 위험도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보행 자체가 이제 위기가 되는 상황도 도시 안에선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노인들의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에서 사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혹은 거의 유일한 방식은 사람들의 욕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가라고 하는 정보들을 계속 쌓고 있는데 사실 그걸 넘어서는 이 사람들의 자원이 뭘까라는 걸 좀 뒤져보게 됐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 사람은 지역사회와 어떤 점에서 연결돼 있고 어떻게 연결되지 않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일종의 관리자이긴 하지만 나를 데이터로 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과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생활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들이 여기저기 막 연결도 해줘요. 뭐 예컨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 받아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주민센터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뭐 지역사회도 있을 테고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점들 중에 하나는 어르신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십니다. 예컨대 이런 제가 봤던 되게 독특한 점은 야채장수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호객하십니다. 그리고 남는 야채를 가져가세요. 되게 독특한 상황 같은 것들로 사람들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데려와서 같이 앉아 있어요. 이런 지점들을 본다면 사실 이 노인들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게 단절됐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선별적 복지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래도 그냥 간단히만 얘기 드리면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자면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디서 만날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예컨대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시연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노인들의 경우는 경로당 혹은 사회복지시설, 병원에서 만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시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용도 지정이 되어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 실제로 노인들이 만나는 공간은 그냥 골목이거나 혹은 정자 같은 근린시설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점을 볼 때 이 노인들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가난하고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역시도 노인들 사이에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제 제도는 그러면 왜 이 노인들을 구제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제도 자체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듯이 페이퍼워크를 위주로, 그러니까 통계화된 사람, 숫자로서 파악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연금의 사례에서처럼 특정 세대가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등의 문제로 거기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국가가 가난을 대하는 자세가 가난이라고 하는 실제가 아니라 소득을 통해서 어떻게 구획할 것인가, 자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가서 이제 아웃리치에 와라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되게 압박이 큽니다. 하지만 순환보직하는 과정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공무원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복지사들 역시도 부족한 재원을 끌고 오기 위한 일종의 펀딩을 모으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사실 사각지대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노인들과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과 행정의 관계를 볼 때 사각지대는 행정이 야기한 면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좀 결론을 내본다면요. 이 현상은 재활용품 배출이 과다한 도시와 현금이 없는 노인의 조우로 이루어지는 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재활용품 수거가 돈이 된다는 점, 그리고 재활용품 산업이 이 현상을 받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을 이들을 청소부의 대체자로 이해하거나 연민하거나 혹은 혐오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파악하기도 하고, 이러한 총체가 사실 재활용품 수집, 그러니까 폐지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은 딱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을 전부 제도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 일은 사라집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노인의 가난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지점일 거고요. 그렇지만 이 지점은 자원순환정책공 재활용품 산업이라고 불리는 산업의 끄트머리에 있다는 점도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포섭을 하기도 하고, 사실 이 사람들이 수집 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집의 비용을 높여서 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만드는 방법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소득적 안정성 혹은 가용한 현금을 만드는 방식이 필요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선별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사실 아주 긴 발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얘기도 있고 못한 얘기도 있는데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시간 사실 제가 4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길게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예, 뭐 또 토론 끝나고 나서도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토론은 이상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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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두서없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메모 형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됐나? 이게 공유가 됐나요? 예, 화면을 네,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예. 네, 네, 됐나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사회학을 전공하고 지금 국회에 있는 미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연구원에서는 뭐 이런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손윤철 선생님과 뭐 같이 작업을 한 인연으로 또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좀 또 쓰게 된 인연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 화제작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자리도 또 마련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뭐 서평도 그렇고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된 것이 참
뭐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화제작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할 수 있어서. 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요. 동료 연구자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서평은 이 산업노동연구라는 주로 산업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제 만든 학회에서 내는 이제 학술지에서 이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평에서는 이 재활용 산업이라는 어떤 산업적 맥락과 이제 이 재활용품 수집이란 비공식 노동, 그다음에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차상위 계층, 특히 여성의 삶이 이 세 차원을 참 잘 이렇게 엮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이야기를 풀면서 이제 산업노동 연구자들이 그 중년 남성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좀 노년의 여성 노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산업 노동 얘기를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좀 연결해서 작업을 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 썼는데요. 오늘은 뭐 그런 말씀도 조금 더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가난의 문법이 바뀌었다라는 이 메시지 에 좀 주목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공간에서 이 노년의 삶이 어떻게 이제 조직되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책이 이제 가장 뭐랄까 뭐 매력이라고 하면 이 참 가난이라는 참 애매모호한 좀 어려운 어떤 그 뭐랄까 현상 또는 사람을 이렇게 정말 잘 포착을 했다라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순간 이 가난이 잘 이제 눈에 드러나지 않게 되었고, 특히 연구자들의 눈에도 많이 이제 좀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좀 추상화된 인구 집단, 뭐 비용, 부담, 복지, 뭐 재정을 말할 때 쓰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만 이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포착했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가난이 이렇게 말해지는 방식이 뭐 선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불쌍한 사람을 이제 찾기 경쟁을 하듯이, 그리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난을 이렇게 폭로하는 방식으로 저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조금 이제 열어놓고 어떤 삶의 구체성 그 자체를 좀 드러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글쓰기 형식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뭐 전형적인 논문 형식의 글쓰기로 저 두 가지의 어떤 뭐 점을 좀 포착해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아까 박철현 선생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어떻게 이런 작업이 가능했을까? 이 질문 자체도 조금 더 꼼꼼하게 묻고 좀 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오늘날 이렇게 학술 활동의 어떤 제도적 환경에서 이런 작업이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이런 작업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또 한 가지 또 이제 매력은 이제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통 떠올리는 수급자 라는 도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뭐 빈곤율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방식에서 이제 빈곤을 다루는 이제 뭐 그래프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보통 뭐 이게 OECD 비교할 때 한국이 이제 15%라고들 합니다. 근데 이게
가구로 얘기할 때도 있고요. 이제 사람 수로 얘기할 때도 있는데 보통 가구를 단위로 이제 15%고 그래서 실제로 빈곤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인지는 사실 정확히 이렇게 좀 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300만 이게 저 오탈자인데요. 300만 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빈곤 가구는 대략 가구 원수가 뭐 1명 정도일 거라고 뭐 1명 또는 한 1.5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저 300만 가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한 300만 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퍼센트지가 이게 가구 단위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300만 가구라고 하든 그게 300만 명이라고 하든 한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한국 그 가구 소득 기준으로 이게 중위값의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한 23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질적인 생계급여를 받는 생계급여자는 한 15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50에서 200만 명 정도는 구체적인 생계 그 소득을 받지 못하는 소위 이제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손윤철 선생님의 이 작업은 이런 150에서 200만 명으로 되게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그렇지만 매우 이제 규모가 큰 인구 집단의 어떤 한 전형성을 좀 잘 드러낸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가구 소득별 분포인데 여기 세로선이 중위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50% 정도면 이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이 정도 규모가 이제 소위 빈곤층이고 그런데 뭐 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많은 소득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왼쪽 그래프가 이제 전체 가구라면 오른쪽에 두 개 그래프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가구원 전체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만 좀 추려서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한 중위소득 이하, 50% 이하의 소득으로 이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한 3%, 전체 인구의 3%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빈곤 소위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절반 정도 된다.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뭐 그다지 상황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실제로 받는 급여액은 이 58만 원에서 그 사람이 이제 뭘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득 인정액을 뺀 이제 값을 받게 됩니다. 이건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집이 있다 아니면 하다못해 오토바이가 한 대 있다 그러면 그 오토바이 가격을 환산해서 소득으로 환산해서 예컨대 오토바이 가격이 50만 원이다 하면 한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저기 58만 원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4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또 이제 오늘 소준철 선생님이 강조하신 차상위 계층은 그런 이제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93만 명은 실제 그 개인은 그 소득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지만 뭐 가족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재산이 있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30%보다 조금 이제 소득이 높아서 못 받는 사람들이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차상위 계층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어떤 인구 집단의 어떤 전형성을 잘 포착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마냥 불쌍한 사람들이다. 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전형적인 또 다른 의미의 전형적인 규정 으로부터도 조금 이제 벗어났다. 그런 점에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의 어떤 저는 생명력이랄까 역동성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자본주의 그 시장 관계에서 좀 벗어난 약간 뭐 저항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삶의 어떤 생생함 이런 것까지 좀 드러냈다는 점에서 빈곤 연구로서 가질 만한 어떤 좀 빤한 한계 또 어느 정도 좀 벗어났다. 그런 점에서도 좀 매력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여성 노인이라는 어떤 맥락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 이제 소준철 선생님의 입장에 동의를 하면서 뭐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해보자면 이건 가부장제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가 불안정한 것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가부장, 그러니까 이른바 정상가족 모델에서의 어떤 여성은 어떤 남성 노동의 어떤 뭐 그 퇴직 이후에 소득으로도 굳이 이제 뭐 폐지를 줍지 않고 그 가정 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남성의 어떤 노동, 그러니까 배우자의 노동 자체도 불안정해왔기 때문에 이런 여성, 거기에 이제 더해서 여성의 어떤 위치성이 낳는 불안정성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의미에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정상 가족 또는 뭐 가부장제라고 했을 때 그런 남성 가장 뭐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형성이 되었는가 이 자체도 좀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노인들 입장 말고 이제 도시 공간의 맥락에서 이 여성 노년 노동의 위치도 잘 짚어주신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까? 도시가 변하고 노동시장이 변하고 또 복지제도가 바뀌면 또 이런 어떤 뭐 여성 노동은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런 점도 좀 궁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미 문법이 바뀌었다는 메시지 이건 저는 이제 비가시화와 경쟁이라는 키워드로 일단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건 조금 더, 이 메시지는 좀 더 넓게 한국 사회 불평등의 문법이 바뀌었다라는 좀 메시지로도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이 그래프가 어느 정도 보여주는데요. 이 서구 국가와는 달리 한국 사회 불평등 이 수준의 심화는 사실 이 중산층과 하위층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이 최상층과 중산층의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요. 한국은 요게 보시면 이 파란색이 이제 상위 90%와 50%의 이제 비율이고요. 근데 이 비율은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5년간, 30년간. 근데 이제 중산층, 중위 50%와 하위 이제 10%의 소득 격차는 이렇게 이제 커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전체 불평등 크기의 이제 상당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 기본적인 담론 구조 자체도 뭐 국회에서도 그렇죠. 주로 이제 중산층과 상층 간의 어떤 경쟁의 구도로 많이 이제 그 쟁점이 이제 뭐랄까 만들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종부세 문제도 그렇고요. 뭐 교육 불평등, 정시나 수시냐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하위층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런 것이 소준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의 문법이 바뀌었다는 맥락과 조금 더 이제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주목한 점은 한 이 정도이고요. 뭐 조금 이제 선생님께 또는 뭐 저를 포함한 이제 뭐 연구자들에게 좀 기대하는 바는 한 3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좀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주 그 구체적인 삶이 드러나기는 하는데 이미 손준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윤영자라는 인물은 일종의 가상의 인물, 이게 아이디얼 타입이고 이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평가할지 또는 사회를 평가할지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아마 말씀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책의 출간 이후에 어떤 영향, 반향 이런 것도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런 맥락에서 이런 분들 당사자들의 어떤 반응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는지 뭐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작업이 이제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좀 자리매김되는 가운데 다른 여러 조각들과 좀 연결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삶의 주요 이제 맥락을 형성하는 제도나 뭐 시장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이런 상황, 이런 변화와는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 그리고 노년의 삶에 좀 국한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의 조각들이 너무 적고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계장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주로 남성 노년 정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년 남성의 이야기와 노년 여성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노동시장에서 아예 나간 한 70, 80대 이상의 노년들은 또 어떻게 도시에서 생활하는지 뭐 이런 작업들과 조금 이제 연결이 앞으로 좀 다양하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점 함인데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이고 애매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선별복지의 한계 좀 동의하고요. 그래서 뭐 기본소득, 뭐 사회수당 이런 것도 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정책적 얘기를 할 때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현장의 이야기가 많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현장에서 그 당사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사람 뭐 몇 %에서 나누자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처음에는 뭐 짧은 메모라고 얘기하셨는데 거의 네. 짧은 발표 수준으로 예, 토론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그 일단은 그 이상훈 선생님께서 질문, 그러니까 그 이 뭐랄까요, 토론하시면서 질문을 일정하게 던졌기 때문에 손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른 선생님들 코멘트나 예, 질문이나 이런 걸 좀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토론자께서 그 토론을 하실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 못한 얘기 있지 않느냐라고 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흥미로울 것 같거든요. 예, 부탁드립니다. 일단 너무너무 좋은 토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여쭤보신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제일 먼저는 글쓰기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내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 어, 그-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보고서를 가지고 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원했던 건 구술생애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학계에서 이미 이제 교양 시정으로 이제 널리 나갔던 구술생애사 작업들도 있었고요. 뭐 예컨대 김원 선생님의 여공 1970 같은 텍스트도 이미 나와 있던 상태였고 또 동시에 최현숙 작가님이 구술생애사 작업을 이매진에서 이미 책을 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정한 노인들의 구술생애사로서 책을 내보자라는 얘기가 사실 나와서 이제 사실 그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마주했던 상황은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인데 가족들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 마주한 거죠. 그래서 구술생애사 작업으로 책을 못 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안 내겠다라고 하고 출판사에는 얘기하고 이제 접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일단 연락이 왔었는데 사실 첫 번째 드래프트는 윤영자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연구 보고서의 양식대로 설명을 했었고, 그러다가 초기에 너무 재미없다. 글이 이게 뭐냐, 이 학비리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구박을 좀 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편집 회의를 한번 했는데, 이제 흔한 방식으로 사파를 앞에 넣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각 내용에 맞게끔 사파를 하나씩 집어넣자. 그러니까 일정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나씩 집어넣자, 예시들을 이라고 하는데, 사실 글이 이렇게 된 데는 제 지도 교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도 교수님이 글을 너무너무 잘 쓰는 사람이시고, 한편으로 계속 이야기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거시적인 걸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일종의 모나드, 그러니까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특정한 사례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고, 더구나 제 현실적인 상황이 이 인터뷰와 구술 자료들이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포괄하면서 예컨대 익명성도 견지하고 한 가지 모델을 생산해야 되는 이제 이런 조건들 안에서 사실은 소설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거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이제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여러 유형화에 대한 작업들이 생각이 났었고, 사실 그런 지점에서 또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현재 픽셔널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들도 도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학술지에 갑자기 막 시가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막 놀라워하던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 이런저러한 경험 하에서 단행본은 심사가 없으니까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일종의 아이디얼 타입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글쓰기가 됐던 거고, 출판사에 다시 이제 역으로 제안을 해보니 네가 진짜 할 수 있겠냐라는 의심과 걱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든 끝이 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학술장에서 이렇게 글을 못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론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어디에 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 자체가 어쨌건 제가 임의로 재구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의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 약간의 걱정이 있던 점이라서 사실 좀 대중교양서로서 이 책이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게 첫 번째 이제 저 나름의 이제 고민이고 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사실 통계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꼼꼼해 보이지만 사실 거시적인데 꼼꼼하지 못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맨날 작은 것만 얘기하는데 집중해서 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데요. 그 부분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삶의 생생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발표할 땐 잘 안 드러납니다. 책에서는 그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윤영자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를 가지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사실 쉽지 않은데요. 제가 사실 이 노인들을 바라봤을 때 느꼈던 건 저랑은 아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생활하는 대로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는 아현동에 이제 조사가 한 4년 차쯤 됐을 때 아파트가 다 올라섰어요. 그리고 그 앞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갑자기 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한 어르신이 뭐 예전에 이제 동네에서 인사하고 다니는 어르신이어서 잘 지내세요 막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인사를 하는데 저를 갑자기 보더니 그날이 마침 그 신호등이 달린 날이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이러시는 거죠. 건너야 돼? 사실 이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신호등을 통해서 건너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한 4, 50년 지난 관성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드시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호등에 대한 독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도로에 대한 이해가 바뀐 걸 아직 적응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 지점은 젊은 세대하고 혹은 연구자라고 하는 전문가들과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습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공존하는,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어르신들의 생생함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지점 이상들이 또 많습니다. 예컨대 책에도 적어놓고 제가 진짜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고스톱인데요.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면 사회복지사들이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민원 들어가면 구의회에서 예산 자르는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사했던 동네에서 바로 옆 동네 쪽에서 타짜가 들어가서 동네 어르신들 돈을 한번 싹 긁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경로당에서 이제 사행성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화투만 쳤다 하면 사회복지사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무조건 말려요. 그리고 실제로 구의회 회의록을 보다 보면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화투와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게끔 하는 바람직한 노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어르신들이랑 있다 보니까 화투가 되게 재밌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예컨대 노인정은 1년에 한 번 회비 걷습니다.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그것 많이도 안 걸어요. 5,000원에서 한 2만 원 사이? 1년에? 이 정도인데요.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는.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식비 정도 나옵니다. 가스비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밥을 보통 점심을 해결하시는데 사람들이 화투 쳐가지고 그 딴 돈통에다 다 모아가지고 그걸 고기 사 먹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화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공동이 돈을 내서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지점들은 뭐 아까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흔히 제도화된 사회복지 시설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가 일종의 호혜적이지 않은 이런 차가운 상황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생생함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정자 얘기를 살짝 했습니다만 천호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의 조사하러 다닐 때 상황인데 그 정자 한 곳에는 리어카가 붙어 있어요. 리어카가 꼭 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어르신이 리어카를 거기다 둔 이유는 뭐랄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할머니 박스 저기 있어? 그러면 갔다 와서 그 리어카에 넣어요. 또 얘기하면 또 갔다 와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그 사람의 일종의 영업장인 거고요. 사람들이 정보를 계속 던져주면 그 공간 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다니면서 하나로 모으는 거죠. 사실 그런 관계도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연구를 어떻게 사람들이 읽었을까라고 하는 건 어르신들한테 갖다 드렸는데 많은 분들의 대답이 팔기 좋겠다예요. 읽지도 않고요. 아유, 야, 이거 비싼데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지보다 책과 같은 백상지가 돈이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읽으시고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 걸 쓰냐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안 읽으셔요. 그리고 경로당에 한 4권 꽂혀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책이라고 하는 걸 통한 이제 독서라고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본인 얘기들이 나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가족들한테 자랑하신 분도 한 분 계시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과 함께 사실 이 문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또 다른 곳에 영향을 미쳤을까는 사실 전 잘 알진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던 것 중 하나는 사실 사회복지 쪽에서 현금을 살포하는 문제는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일자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일종의 이제 수급자들이 갖게 되는 이제 복지의 딜레마 같은데 빠질 수 있다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긴급한 돈들을 지원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지점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 해 바로 지나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긴급한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서비스를 이제 동마다 진행을 한 적도 있기는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 책과 관련해서 또 제 변화 중 하나는 이제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들이랑 함께하는 협동조합 한 곳에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상직 쌤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혹은 그들이 어떻게 말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인데 사실은 잘 안 됩니다. 특히나 노인들이 이권 조직을 만들어낸 그 특정한 사회에 바로 할 수 있는 행위자가 된 적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한노인회 말고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왜 그럴까 자꾸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정책적으로 당사자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데요. 사실 파트너들이 대부분 굉장히 엘리티즘의 시선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통해서 너에게 부족한 자원을 보전해 줄게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라는 표현도 웃긴데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 조직도 사실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지역사회 안에서도 사실은 또래 집단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 조직들이 잘 되는 상황이지 60대 이상의 조직들을 보조하는 집단들이 또 없는데요. 그런 경우들을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는 점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노인의 아닌 도시공간의 맥락에서 여성 노년 노동이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바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책에서는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뭔지를 사실 흩뿌려 놓긴 했습니다.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신선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걷어들여야 될 수많은 것들을 그냥 살짝 던져놓고 만 셈인데요. 결국은 노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원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사실 그냥 느슨하게 보여줬다 정도로 사실 제 책의 역할 혹은 제게 있어서 이 책의 역할 혹은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다른 쌤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더 고민하고 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뭐 9시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저희가 2시간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남은 시간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나 코멘트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걸로 하시죠. 예. 다른 선생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코멘트나 질문이나. 예, 저 이소영입니다. 그 발표와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상직 선생님께서 해주신 토론에 대한 답변에서 많은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서 남은 얕은 궁금증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빙고 루프르타주 중에 처음 봤던 게 예전에 조은 선생님의 사당동 더하기 25 그리고 이후에 다큐멘터리 나온 사당동 더하기 33인데요. 그게 이제 한 가족을 20년 넘게 밀착 연구한 두터운 기술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크지만 실제 보면서 어느 정도의 좀 거부감이랄까? 그러니까 연구 대상을
이야기를 저렇게 연구자의 입을 통해서 저렇게 듣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어느 정도의 그 불편함을 이렇게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말씀하신 그 픽셔널 에트노그래피 방법은 그러니까 통계에 기반한 가상의 인물을 통한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생애 경로나 인구 통계의 반영에 있어서 그 엄밀성과 자율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저울질을 하셨을지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버적인 어떤 아이디얼 타입을 설정하는 정도의 수위일지, 아니면 빈곤 소설의 주인공으로서의 픽진성 정도일지,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그걸 조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통계에 기반했다 해도 가상적 인물이니까 연구자의 그 감정이나 또는 생각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 차례 증명을 해야 되는 요구 같은 걸 받지 않으셨을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제가 하나, 아까 발표하실 때 보면, 뭐였죠?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데서 지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서울연구원에서도 받으셨다 하셨죠? 네. 서울연구원이면 어쨌든 정책과 관련된 생산이나 연구를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지금 나온 성과물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된 선생님 연구 이런 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하는 뭐 연구원이나 또는 서울시나 이런 데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된다거나 그쪽에서 반응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셨나? 예,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 다른 분들 선생님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뭐 없으신 것 같으니까 손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 선생님 질문은 저도 써놓고도 고민이고 쓸 때도 고민이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계속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데요. 사실 이 책의 시작점은 뭐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연표가 사실 제일 첫 번째 생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 연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상 연표에 나오는 상당수의 것들은 제가 인터뷰 과정에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다라거나 혹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중반쯤에 남성들이 이제 중동에 갔다라거나 혹은 그 당시에 남성들이 떠났을 때 생계를 어떻게 꾸렸을까라고 하는 인터뷰들 안에서 이제 일을 취하는 방식 같은 데서 혹은 취업률 같은 것들과 고려했을 때 일종의 이 사람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됐던 것들이죠. 그런 지점에서 가능한 1940년대 중반생들이 통계적으로 경험한 것과 인터뷰에서 경험한 것들을 사실 계속 비교해서 만든 점에서는 나름의 엄밀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예컨대 이러한 사회계층의 여성들이 모두가 이렇게 생애 경로를 경험했을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지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연구에서 통계라고 했던 지점들은 사실 캐릭터를 설정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즉 베버식의 아이디얼 타입에 머문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을 가기가 또 어려운 지점이 분명 있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의 개인이 전체 인구 통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들을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한 사람을 또 만들긴 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으로 이제 연구 대상을 연구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게 타당할까 혹은 이런 불편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도 사당동 더하기를 읽으면서 좀 너무 힘들었던 지점이 그런 지점이었는데요.
한편으로 마치 이런 시선이어서 전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살아남았어?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던 거죠. 사당동 25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살아를 조곤조곤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남은 비결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글쓰기를 할 때 뭐랄까요? 상황을 설명하되 조건을 설명하지 말자, 이런 혼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생존 전략을 얘기하기보다는 생활을 가능한 보여주는, 예컨대 노인들끼리의 대화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지점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고 어쨌건 지금 저도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만, 이것이 엄밀성이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의심되는 지점은 저도 어쨌건 다시 좀 한계라고 하는 지점은 저도 계속 고민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박철현 쌤께서 말씀해 주셨던 얘기들은 이 책에 영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온갖 구의원들한테 흘러 들어가서 예를 들어 구단위나 아니면 시단위 시의원들한테 넘어가서 시의회나 아니면 그 시정연구원들이 좀 고생을 하게 만든 상황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에 있는 한 선생님께서 연락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런 거 왜 하셨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 특히나 지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들이 좀, 그 풀뿌리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걸 소화해내는 방식이 좀 상징적이긴 했습니다. 중앙 정치에서는 사실 이 문제 관심 없습니다. 예컨대 이 문제를 가지고 2018년에 한나라당이 아니죠. 그때 뭐 그쪽 계열에서 당시 보사위 위원장을 하던 한 사람이 이제 법안을 준비해 보겠다며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 말고는 그것도 사실은 계류되면서 끝나버렸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게 중앙정치 시선에서 볼 때는 환경 문제가 엮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폐지 매각 비용을 보전한다라고 이게 일반적인 제언 중 하나인데요. 사실 그걸 하려면 보건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집 단가를 올리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중앙 쪽 의원은. 왜냐하면 환경부랑 보건복지부 사람 둘을 앉혀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역에서는 이게 왜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동정적인 혹은 연민적인 대상으로서의 노인이라고 하는 이해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노인들에게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 막연한 기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정책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 단위에서는. 여전히 제가 책에서 이야기를 했던 지점들 중 하나는, 그놈의 안전장비 좀 그만 나눠주자. 왜냐면 여름엔 더워서 안 하고 겨울엔 옷 두껍게 입어서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 씬에서, 이 재활용품 수집이라고 하는 씬에서 사실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이제 이 책보다는 러블리 페이퍼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치적인 야심도 있는 행위자이기도 한데요. 사회적 기업인데 폐지를 무조건 500원에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단가의 10배 정도를 주고 매입을 해서 이걸 업사이클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캔버스로 만들어서 그림 그려서 이제 한 10,000원에 파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 일을 좀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실질적인 노인 지원책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제 복지 문제에서 가난한 노인의 문제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에서의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지자체에서 혹은 그 어떤 정치인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지점이긴 합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핵심인 지점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이 수집 과정을 정상적인 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책이 보여주는 건 사실 이 노인이란 대상이 다른 행위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노인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정상적인 생애 경로 혹은 정상적인 노동 혹은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일로 갈 수 있기 너무 쉬운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최근에 인천 같은 경우는 이 일을 하는 장애인들이 대략 조사를 통해 보니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주노동자들이 이 일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점을 볼 때 노인의 자리는 다른 약자들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하자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된 거는 뭐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중국 도시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면 이런 어떤 자원을 순환한다랄까요? 뭐 쓰레기를 또는 폐지를 줍니다. 이게 얘기하지만 하나의 어떤 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신진대사의 일부분인데 저도 사실 중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중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서 참 차이가 나는 게요. 중국은 이 쓰레기를 지금은 조금씩 아주 일부 지역에서 분리수거를 합니다만 제가 살 땐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건 전부 다 젊은 사람이 다 폐지든 뭐든 다 챙겨요. 알아서 그냥 막 해놓으면. 한국은 거의 요즘 좀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시길 이주노동자나 또는 뭐 이렇게 뭐 이러저런 다른 식의 집단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당수의 경우에는 거의 노인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신기했지만 사실 이 연구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연구이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거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계급 계층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복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뭐랄까 현대의 어떤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투영한 어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현장 조사 기반한 그런 연구라서 굉장히 참 재밌고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뭐또 다른 질문이나 뭐 의견 이런 거 있으십니까, 선생님들? 혹시 예, 뭐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 전에 이제 학위 논문을 쓰신 것으로 아는데 그 학위 논문 작업 포함해서 혹시 뭐 후속 연구 계획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요? 음,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 연구랑 사실 비슷한 때 진행했지만 실패한 연구 하나가 청계천 을지로 지역에서 기술자들이 어떻게 교육되고 훈련돼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기술자 연구를 진행을 했다 실패했습니다. 뭐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커지면서 연구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 연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인터뷰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그 가난의 문법과 청계천에서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청계천도 다 사실 제도가 아닌 비제도권의 연구자이거든요. 사실은 비공식적인 영역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 아래에서 사실 쓰레기 처리 체계를 다시 돌아보는 게 박사 논문이었고요. 아마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떤 다른 형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이제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 도시의 비공식성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는 늘 매끄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라고 하는 건 늘 비공식적인 걸 염두에 두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건데 쓰레기 처리 체계는 절대적으로 비공식 체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될 때가 이제 난지도라고 하는 매립지가 운영되던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난지도 매립지는 이제 인류학과에서 87년에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공간에 10,000명 정도 되는 이제 쓰레기 수거 넝마주의들이 살게 됩니다. 딴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형제복지원 같은 불황인 수용시설에 간 사람들이랑 좀 견주어 보면 넉마를 짚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또 불황인이기도 했었죠. 저 젊은 시절에. 잡혀가면 형제복지원에 가는 것이고 임대주택으로 가면 혹은 이주되면 사당동이나 광주대단지 같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혹은 떠돌다 보면 난지도로 오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소수자들이 80년대에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의 그 우연성들이 만들어낸 서로 다른 경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난지도 매립지라고 하는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는가까지가 이제 제 고민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난지도 매립지는 공식적인 재활용 처리 체계를 만들려고 84년에 시도를 하지만 실패합니다. 전부. 왜냐하면 도시라는 공간이 아직도 연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기계가 분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일종의 기술지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던 건데 그때 이용한 게 난지도 넉마주의들입니다. 그래서 84년에 10억 들여가지고 재활용 공장 만든 거 전부 폐쇄해버리고요. 현대하고 소송전 걸려서 8년 동안 소송합니다. 근데 그거를 버려버리고 여전히 택한 건 난지도 넉마주의들한테 임대주택 지어주면서 이젠 안정적으로 해 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요. 기존의 체계가 만들어졌다면 재활용 체계가 전부 산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수집 단계부터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컨대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쓰레기 전부 고르고 땅 다지고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거 빼서 자기네가 알아서 팝니다. 그러면서 재활용 처리의 가장 첫 번째 수집 단계인 고물상이 영세하고 등록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비공식적인 주체로 계속 살아남게 됩니다. 그 흔적이 지금 우리가 여러 재활용을 이야기할 때 고물상 들어가는 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혹은 등록된 고물상이 별로 없어요라고 하는 답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재활용 체계라고 하는 게 난지도의 그 애매한 기술지체 현상을 경험하고 나서 한국의 쓰레기 체계는 이제 전부 비공식적인 것을 끼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의 가장 상징적인 형태가 쓰레기 사안이기도 합니다. 옆으로 새나가는 쓰레기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혹은 선호하지 않더라도 잘 이용하고 있는 게 폐지 수집 노인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박사 논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세미나다 박찬일 선생님한테 살짝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수도권 쓰레기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결국은 일국내 식민화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쓰레기 비즈니스 혹은 쓰레기 경제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어떻게 생산되는가. 다만 공식과 비공식을 모두 포괄한 형태의 경제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작업을 좀 해보려고 시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계속 쓰고 있고 펀딩을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쓰레기에 관한 문제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생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제 노인에 대한 고민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의 장소들을 좀 더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뭐 정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자원을 이제 모으는 공간인지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저 역시도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자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식적인 건 비공식적인 건 그 자원이 흐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노인들이 어떻게 자원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문제로 계속 더 질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재밌는 뭐 들으면서 재밌는 생각이 많이 들을 거예요. 예, 많이. 예, 그러면 따로 뭐 질문이나 또 코멘트 없으신 것 같으니까 11월 북토크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선생님, 선생님 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선생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끝나고 나서 저희 북토크 운영위원들끼리 얘기를 좀 할 게 있어서
발표자 선생님하고 토론자 선생님 먼저 나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